아오야 이거 너무 좋은 알바니까 너도 시간 남을 때 해봐. 이렇게 권했던 메시지까지 있는 거예요. 피해 액수가 너무 커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고민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행으로 이제 저희 온강 형사전문 로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 되게 많은데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알바땡에 고액 알바라고 해가지고 연락해서 했는데요. 변호사님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 와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자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통장 계좌번호나 아니면 뭐 현금 카드나 이런 걸 대여하는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계좌에 꽂힌 돈을 빼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서 보이스피싱 범단에다가 주는 그러한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콜센터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서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관여하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단의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 피해 액수가 좀 고액이었고 정말 억울했던 사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종교계에 몸을 담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경력이 없는데 범행했던 그 다음 달이 자기 딸이랑 와이프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좀 좋은 선물을 해줘야지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돈을 모아봐야 되겠다 하던 찰나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알바땡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거기다 구직란을 올린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으로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땡땡 법무법인 사무장이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이 뭐 서류 같은 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로펌이랑 먼 경우에는 직접 가서 이제 현장에서 서류를 받아다가 전해주거나 아니면 착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고령의 의뢰인들이 있는데 그 현금을 봉투에 넣어주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한테 전달만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분은 변호사 뭐 로펌이 어떻게 일하거나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수금을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뭐 어차피 생일 선물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까 해야지 라고 해서 이분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거 받아다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했는데 갑자기 어디 경찰서인데요, 본인 보이스피싱 가담됐죠? 빨리 경찰 출석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경찰 가서 얼떨결에 초토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게 3주 동안 본인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그 피해액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고 그 피해 액수가 무려 2억이 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담당 경찰이 피해 액수가 너무 커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고민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법무법인 사무장이라고 했던 사람이랑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있어요? 이때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고 이게 너무 좋은 알바인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친동생한테 아오야 이거 너무 좋은 알바니까 너도 시간 남을 때 해봐. 이렇게 권했던 메시지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이게 불법적인 일이다라는 걸 인식했다면 이분의 직업의 특성상 거기에 가담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친동생한테까지 권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그래 당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거 자체는 몰랐을 수 있어. 근데 본인 그 로펌 가봤어요? 아니요, 가본 적은 없죠.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 얼굴 직접 봤어요? 아니요, 없죠. 근로계약서 썼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죠. 요즘 은행에서 계좌만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건지 그런 거 확인하는데 몰랐다는 당신만 우리가 믿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은 아니더라도 온갖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건 알았죠?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판례 중에는요, 정확히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더라도 이거 보이스피싱이랑 관련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걸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고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을 해서 경찰에 전화했어요. 저희 로펌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피해자랑 적절한 금액의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저희가 양형자료를 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요. 그 피해자들과 적절한 액수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플러스 이분이 미필적으로나마도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저희가 무혐의라는 취지
그리고 가사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자기 명의, 자기 본인 차량을 이용했잖아요. 정말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량 번호만으로도 차주가 쉽게 검색되는 본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랑도 최대한 합의를 했고 분명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를 잘 설명드렸어요. 결론은 이 사건 2억 원이 넘는 피해 액수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저희 로펌의 성공 사례에도 다 기재가 돼 있지만요. 사실 2억 원 피해 입었는데 기소유예라는 거는 굉장히 받기 힘든 처분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조금만 가담되어도 실형 선고되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낸 사안이었고요. 조금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보이스피싱 결국 형법상 사기죄인 거잖아요. 가담한 사람들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는 맞지만요. 단순히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지만 방조범이라고 해서 본인 가담 범위 또 이 고의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조범으로 조금 가담 범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과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는 것은 분명히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가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짚어주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구하는 거, 그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IE에서 깜빡 속이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소됐을 때 혹은 뭐 이제 불기소 받을 수 있는, 오히려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무혐의를 검사가 할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불기소율을 어떻게 적어야 무혐의가 되는지를 아니까 그런 디테일을 살려서 우리 의뢰인 사건도 이렇게 사건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대단히 많이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경찰 단계부터 초동에 잘 대처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제 컨텐츠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